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잘 된 지역일수록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토대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현이 돼야 가능한 얘기일 것이고, 그러려면 또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예산 낭비 사업 저격수로 유명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 드디어 이제 등판을 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이 주제일 것 같아요. 하나는 예산의 확대, 하나는 그것에 대한 결정 권한, 이 두 가지인데, 예산의 확대 측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별 격차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부족한 돈을 채워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재정력 격차가 생활 격차로 이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생활 격차가 또 재정력 격차로 이어지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서울에서 왜 서울 내의 격차가 적을까? 네. 공동재산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 전에 서울의 공동재산세, 그래서 모든 자치구에 재산세를 반씩 걷어서 n분의 1로 나눠줬더니 그 상위 5개구와 하위 5개구가 16대 1의 격차가 있었는데 5대 1로 줄었어요. 그걸 박호선 시장 때 조금 더 저희 스킬을 조정해가지고 4대 1로 줄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고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전국 왜 그렇게 논리가 되냐면, 너네가 열심히 해갖고 강남이 잘 살던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서울의 자원을 가지고 도시개발을 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전국에서도 수도권이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형편이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순서가 된 거라는 거죠. 부처 간의 칸막이도 있지만 지역 간의 칸막이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걸 원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나가 그 예산의 확대에 같이 준해서 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정 권한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안 되고 실질적인 조정심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재부, 이제 앞으로 기획예산처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지방시도위원회가 정말 힘을 갖고 이번에 늘어나는 포괄보조금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결국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수도권에 몰리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재정이 격차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수도권이 아무래도 재정이 풍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재정이 열악하고, 또 정부의 정책도 대중교통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됐거든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까 이제 그 서울시의 각 구의 공동재산세처럼 그걸 나누어주는 세금을 걷어서 전국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세금이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건데, 그 지방교부세를 그 국세에서 일정 비율을 지방교부세로 만드는데, 그 비율을 높여서 그 지방교부세 자체를 늘리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향이고,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더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정부가 이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지역을 차등적으로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을 특별지역, 우대지역, 일반지역, 비수도권 지역을 이렇게 세 개로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분류한 다음에, 예를 들면은 아동수당을 다 똑같이 지급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것도 비수도권 지역의 특별지역은 아동수당을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려운 지역이 재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지방정부들의 재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이제 공모사업 얘기했잖아요. 딱 똑같은 이유인데, 중앙정부가 뭘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걸 보조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보조사업을 다 중앙정부가 사업까지 다 만들어서 그걸 경쟁시켜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저 사업이 꼭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거라도 따와야 뭐라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으니까 경쟁이 다 뛰어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자기들이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포괄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대폭 늘리자. 그래서 그 포괄보조금이 3조 8천억 불과했던 걸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6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 재정이 지역에 투자될 때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 지역의 자율성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질문 주셨던 실질적 재정을 누가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재부의 벽을 뚫을 수 있겠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인데 1차로 이제 그 포괄 보조금을 늘리는 과정,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중앙부처의 벽을 한번 넘은 셈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쓸 수 있는 그 관련 예산이 이게 이제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었어요. 기재부가 알아서 편성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냥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을 바꿔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은 반드시 반영하게끔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편성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지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정창수 소장님 혹시 또 이어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네, 예. 사실 이제 중앙에서 지방에 돈을 줄 때 또 많은 시민들이 또 특히 뭘 걱정하냐면 이 능력과 부패 문제입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한테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런 제안을 하거든요. 모든 공무원은 초임 3년은 기초자치단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하자. 뭐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진짜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냥 폄훼하고 사실은 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무조건 폄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서울만 해도 그 고시 출신들이 그 자치구에서 3년 근무하니까 달라요. 또 하나는 이제 부패와 비효율 문제인데 저는 이게 좀 성과나 이런 성과 지표나 이런 부분들의 이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면적, 뭐 인구, 뭐 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이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n분의 1로 나눠주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대폭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면 소장님 말씀처럼 많은 국민들이 이게 지방정부에 맡겨도 될까 이제 요 걱정이 드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일단 맡기고 지방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중앙정부가 지켜보면서 잘 못하고 있을 때 보충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지방정부가 능력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중앙정부가 우리가 다 쥐고 사업까지 다 만들어서 예산까지 책정해서 그렇게 내려줄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도 늘어나질 않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이제 지방자치가 30년,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30년 한 세대가 쌓이면서 지금은 그 부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그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기는 어렵고요. 이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려면 제도를 같이 바꿔줘야 된다. 결국 지방분권을 확대시켜주면서 다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중앙정부가 그런 지방정부의 능력을 보완하는 체계를 헬프데스크 같은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 방식 같은 게 당장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투명성과 주민 참여는 이게 훨씬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이 직접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그러면 지방정부의 능력도 함께 올라가요. 투명하게 공개됐는데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일반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게 지방 재정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소위 이제 예산이나 재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공공 데이터를 AI 시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아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방 재정도 그와 함께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이게 얼마나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과를 뭔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한데
성과 지표는 정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은 그런 성과들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통계청의 지표나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안 맞아서 그동안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좀 가능해질 것 같아. 그 하정우 AI 수석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AI를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각종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정우 수석이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AI 수석실과 함께 그런 부분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이 5급 3특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과 또 시민 패널들과 함께 다각도로 논의를 해봤습니다. 지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협력하고 연계를 해서 이 초광역 중심의 성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방의 권한과 또 책임을 확대시켜야 된다는데 모두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 성장.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오신 이 시민 패널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지금 자리 배치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위원장님이 뭐 요즘에 전국 다니시면서 강연 많이 하시고 5급 3특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이런 식의 타운홀 미팅은 혹시 처음이신가요? 주로 이제 강연과 질의응답 형식으로만 해요. 현장에서 플로어 토론을 자주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타운홀 미팅은 처음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런 자리가 많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분야 시민 활동가 10분을 모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시민이 질문하고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답변하는 타운홀 미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질문을 주실까요? 현재 농촌에 인구 소멸도 되고 있지만 농산업도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산업 자체도 굴러가고 있지 않은데요. 이 농산업을 현재 지탱해주고 있는 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산업도 안 되고 농업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촌의 농업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급이 원활하게끔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단기 그 외국인 노동자들만 와서 일하고 바로 또 떠나가게 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인력을 제때에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한 대책이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그 수급을 농협이라든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외국인 노동자들 받아들여서 필요한 곳에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반을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된 거 아닌가? 이게 사실은 농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형 조선소조차도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하지 않으면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주를 감당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처럼 이렇게 출산율이 계속 낮아졌고 이제 노동력이 부족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면 지금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 노동자 연수 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다문화 그 유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 단기적으로 왔다가 돈 벌고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그 노동자들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드는 걸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구조를 서로 이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은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사회 한 일원으로서 포용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예, 뒤에 앉아 계신 분. 예, 강주시 저희가 노동 통계를 10년 전부터 추적을 좀 해왔습니다. 임금 노동자 중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 20만 8천 명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 비율상으로는 38.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임금 노동자 60만 명 중에서 23만 3,60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숫자로 보니까 약 2만 3,6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없다 보니까 프리랜서, 플랫폼, 특수고용, 근로기준법 적용조차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청년 세대 일자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세대도 요즘 비슷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까지 합치게 되면 강주시 노동 인구 중에 2명당 1명 정도는 비정규직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 강주시만의 문제냐? 그러면 이제 지금 신산업이랄지 AI, 인공지능, 뭐 미래 모빌리티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그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일자리에서는 과연 비정규직이 채용이 안 될 건가? 그래서 여기서 질문, 그런 일자리의 정규직 채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금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정부 국가에서 일터권리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터권리 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일자리 확대 또 신성장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 아주 좋은데 좋은 일자리 들어오면 비정규직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늘어나는 일자리들이 자꾸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 구조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추세를 막을 수 있겠냐? 그러면은 해법을 뭔가 좀 새로운 해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정규직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건 기업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가능한 한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거나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일 수 없을까? 유럽의 그 복지국가들의 대부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많아야 100대 80입니다. 보통 100대 90.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많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기가 또 파트타임이든 일자리를 구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죠. 일자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정규직으로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 생활의 위협을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인생에 이제 나고자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지경으로까지 몰리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정부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일터권리 기본법을 포함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특수고용이라든지 이쪽 분야는 꾸준히 개선은 해 나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 구조 전체의 법 체계, 그 다음에 산업 체계 이게 워낙 강고해요. 이걸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데 전 국민 예를 들면 고용보험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서서히 도입해 나가는 과정인데 결국은 어디서 어떤 일자리를 갖더라도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적으로 이런 걸 제도적인 개선은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질문 주실까요? 네, 저는 경북에 있는
시골에 있는 예. 작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2009년도에는 전교생이 12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학교였습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학교의 유지와 교육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고요. 그런 고민들은 모여서 이제 결국에는 무학년제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의 특색 활동을 이어갈 것인가, 또는 아이들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교육 과정으로 좀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죠? 상주에 있는 백원초등학교입니다. 유명한 학교에 있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교사들의 고민들이 이제 모아져서 지금은 전교생이 70여 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유지되고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 과정을 가져내기 위해서는 학교의 자치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학교가 유지되고 학교만의 교육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학교의 자치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상주 백원초등학교는 저희가 이 농촌 학교 살리기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잘 아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함양의 서하초등학교랑 되게 이제 유명한 학교인데,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청하고 끊임없이 협의해서 학교의 자치권 또는 이제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농촌학교, 농산어촌 학교들을 살려나가는 데는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가 그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구조, 플러스 더해서 그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매력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기존의 일률적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나 농촌에서 학교를 다니나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면 그걸로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다양성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주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방시도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런 농산어촌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교육에서의 자치권,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는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수도권에서도 요즘에 폐교 소식이 간혹 들려서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농산어촌에서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듣기 어렵고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알고 있어서 과연 학교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009년에 12명이었던 학생이 지금 70명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선생님과 지역사회가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 분 또 받아보겠습니다. 예. 전 진안군의 경우에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다문화 가정 비중은 한 4.7%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 다문화 정책이 아직도 좀 한계점, 허점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한국 생활이 지금 26년 차인데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다문화 정책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그래도 단계별로 이제 가족센터 등에서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다문화 정책들을 봤을 때 조기 입국자들한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들어와 있는 멤버들은 아무런 이런 그 혜택을 못 본 상황에서 이제 언어를 제대로 습득 못한 채로 지금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좀 어려움이 좀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다른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제 어떻게 그분들의 보니까 이제 한국어 교육기관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대부분이 보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가족센터에서는 다 보영하기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교육 정책의 부재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문화 정책이 예. 수도권과 신규 이민자 맞습니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지금 그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다문화 정책이 처음 입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대부분 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안부, 그다음에 노동부, 교육부 이렇게 다 같이 해서
공동으로 처음에 초기 입국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근데 몇 년 지나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어도 언어지만 그것보다는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일종의 이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언어라고 하는 게 그게 단기간에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일부 이주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받아들여서 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쪽에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소위 이주민 정책을 가져갈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부족한 노동력을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요 상황을 이주민들과 외국에서 오시는 이주민들과 함께 포용 사회를 만들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갈 거냐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게 지금은 딱 그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함께 가는 포용 사회로 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사회 전체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 1번.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여러 가지 지원기관들이 지역으로도 다양화될 수 있는 게, 일단 지역 사회 전체가 다문화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정책들을 골고루 내놔야 되거든요. 중앙정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이제 다양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정부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26년 차이신 우리 시민의 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를 좀 전달 드릴까요? 김경수 지방제위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가 더 생각이 나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광역 이동권을 만든다고 하지만 정작 광주 지역의 인근의 도시 광주에서 7년 2개월 당사자입니다. 7년 2개월 동안 고속버스 리프트 장착 소송을 제기했지만 7년 2개월 동안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지하철이 있지 않냐, SRT가 있지 않냐 하지만 SRT가 갈 수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5.3 특기위원회에서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동권은 모두의 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위원장님의 생각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 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의 여지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눈에 보여야 정책이 실현이 되거든요. 균형발전 얘기할 때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지방에 와서 근무를 해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사실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초기 교육 과정에 장애인 이동 체험, 휠체어 체험 이런 게 의무 교육 과정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본 것하고요, 그냥 옆에서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려면 그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함께 공감하고 함께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정책으로 실현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그 베리어 프리나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의 특이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고, 이게 이제 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부가 그런 데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걸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결국은 함께 지원하면서 풀 수밖에 없는 거냐. 그걸 개개인 민간에게 그걸 맡겨서는 하세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아까 처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저는 경기도 지방에서 충남 공주 지방을 선택해서 거기서 이제 동네에 계신 소상공인분들하고 같이 숙박을 중심으로 마을 여행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스테이라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공주에 처음 갔을 때는 빈집들이 많고 어르신들만 계셨었는데요. 주변에 신규 창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기존 노포들이 영업시간을 좀 늘려주시거나 좀 더 열심히 영업을 하심으로 인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즐겨 찾아주고 계시고요. 좀 희망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주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주도 청년뿐만 아니고 중장년이나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 규모의 상권 단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자의로 지역을 선택하고 지역을 찾게 하는 이유나 매력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창의적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상권 기획자들을 위한 지원이나 혹은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정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본 업무 이외에 전 부처의 업무들이 다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건 그 민간의 소상공인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만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의 지역 상권, 로컬 비즈니스, 로컬 크리에이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 지역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저는 많아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방 정부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게 많이 쌓이면서 사실은 이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많이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지방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이제는 정말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투자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들이 지방정부에서도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센티브나 이런 건 제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상권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결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광 문화 활성화가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소위 K 지역 관광 토탈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AI를 결합해서 내가 이 지역에 1박 2일을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아예 그 쭉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중에 그런 프로그램 지원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K 관광이 K 컬처, K 팝과 연계해서 비수도권 지역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 전체가 함께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이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모든 걸 공개를 해도 거기 먹고 살기 바빠서 거기 접근하기도 힘들고 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풀뿌리 지역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작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건강한 이 권력과 자본을 비판과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풀뿌리 언론 없이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 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노무현 정부 때 지역신문 발전기금 250억 원을 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80억 원입니다. 올해 정부가 상향 조정해서 110억 원 정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 저를 옥천신문을 비롯한 50여 개 언론사, 지역 풀뿌리 언론사가 바른지역 언론연대라고 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이 더 많아져서 이 지방에 재정이 많이 흘러가는 만큼 이것들을 제대로 쓰일 수 있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 언론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풀뿌리 언론은 이제 황민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지방자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산까지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계속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풀어나가려면 지역의 풀뿌리 언론이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풀뿌리 언론이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도 많이 줄었지만 주민자치가 그동안 많이 약화됐어요. 오히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왔더니 원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부서도 있고 주민자치 박람회도 하고 지원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 없었어요. 아예 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살리고 있는 중이고 지역신문 발전기금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로 250억까지 갔다가 지금 한 3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이제 좀 늘려는 가고 있는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언론과 받지 못하는 언론도 또 격차가 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적절히 좀 지원책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풀뿌리 언론 활성화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잘 해내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주민 그 풀뿌리 민주주의도 활성화시키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방정부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해서 아마 질문을 추려 오셨을 텐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서로에게 좀 박수를 좀 보내주실까요? 이런 자리가 흔치가 않은데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이 지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당장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문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성실히 고민한 답변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그리고 그 지역민들의 목소리, 진짜 뭘 원하는지 그것을 듣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정부와 또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또 장이 열리고 있다면서요. 예,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과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때부터 쭉 해오던 정책 박람회가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21일 2박 3일간 울산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책 박람회 그러면 재미없는 박람회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 최대의 정책 박람회이긴 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좀 그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팔도 미식회라고 5억 3특이니까 8개 권역별로 그 식재료들을 가져와서 그 유명 셰프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 레시피를 공개도 하고 만든 음식을 제공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곳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잘 나가는 곳인데 실제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만든 굿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께 나눠도 드리고 판매도 하는 그런 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울산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MBC 공동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5극 3특에 대해서 전문가 3분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 패널 여러분들과 꽤 긴 시간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제 전체적인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게 정책 토론이 사실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하기에는 정말 재미없는 토론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다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게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은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야 구체적인 해법이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지역 MBC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 이렇게 그냥 인사 나누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아주 짧게 오늘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아프리카 대륙만큼의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인데
이제 중앙 정치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보면 지방자치 정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어차피 중앙 정치도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지방도 이 30년 뭐 길지만 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시대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시민 패널 분들이 그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문제들이 사실 그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교육자치 문제라든지 그 또 이주해 오신 분들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생활자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자치나 그다음에 내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길에 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네. 지방시대위원회와 이제 각 부처가 전체적인 5극 3특 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권역별로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은 각 권역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권역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더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권역에서는 또 정주 여건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 권역의 고유한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지역에서 시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호 부재래라. 오늘 저는 이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왔다. 다시 오지 않을 좋을 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선도에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 MBC 공동기획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